나의 문학, 나의 신앙, 이건숙 소설가. 문단에 얼굴 내민 지 금년으로 꼭 40년이 된다. 뒤돌아보니 내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벌써 나를 데려가셨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만큼 글쓰기와 삶이 녹록하지 아니하였다.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문학과 성경의 바다에 푹 빠져서 헤엄치며 자신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신춘문예로 등단한 1981년엔 나 자신도 앞으로 계속 글을 쓴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왜 나는 신춘문예에 응모한 것일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내 속에서 골마 흘러넘치는 신음이었다고 짐작된다. 어릴 적 아버지 서재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사면이 책으로 꽉 차 있었고, 어머니는 유난히 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을 끼고 사는 분이었다. 검사인 아버지는 악필이라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대필해 주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오빠는 대학 재학 중에 고등고시를 봤다. 국제법에 관한 책이 없었던 시절이라 어머니는 일본어로 된 책을 두툼한 대학 노트 분량으로 번역하여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직방으로 맞아떨어져 대학 재학 중인 아들을 판사로 만든 놀라운 어머니의 치열함도 생생하다. 식사 준비를 할 적엔 부엌 한 구석에 나를 앉히고 그날의 신문사설을 큰 목소리로 읽으라고 주문했다. 그 당시 사설은 한문을 많이 섞었었다. 내게 한문과 문장력을 길러주려는 어머니의 숨겨진 속셈이었다. 그뿐인가 내 나이에 맞는 많은 책들로 내 방은 넘쳐났다. 피터팬을 읽고 며칠 밤을 자지 못하고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주인공을 기다렸던 추억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그림자를 두루루 말아 칼로 잘라먹는다는 마기 할멈 이야기는 얼마나 공포심을 안겨주었던지 길을 가다가도 내 그림자를 확인하느라고 어릿거렸던 유년 시절의 기막힌 무섬증도 아직 또렷하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6.25 전쟁에 참담한 시기라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가난으로 허덕였다. 학교 도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와 나는 아주 절친했다. 그런 연고로 서가의 책들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 서가에 꽂힌 책들을 한 권도 빠짐없이 몽땅 읽었다. 특히 비가 오는 날 운동장에서 체육을 할 수 없어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적에는 정말 재미가 없었다. 그땐 소설을 책상 밑에 넣어 읽곤 했었다. 한 번은 장편 상록수를 읽다가 끝부분에 참지를 못하고 흐느끼고 말았다. 노을란 선생님은 왜 그러느냐고 당황해하고 내가 소설을 읽다가 들킬 걸 두려워한 그부들은 배가 아파 온다고 둘러대서 양호실로 쫓겨난 적도 있다. 전쟁 직후라 저명한 소설가 최정희나 박목월 시인이 국어 시간에 들어와 가르치기도 했었다. 안형일 교수처럼 나중에 유명세를 탄 성악가에게서 배운 적도 있다. 이분들이 내가 쓴 장문을 칭찬해 준 것이 잠재의식 중 숨어 있다가 나중에 글을 쓰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10대를 보낸 학교의 도서실에 들렀다가 1950년대 교지를 들춰보니 어설프게 쓴 나의 단편이 실려있고 시도 몇 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시절부터 글쓰기를 무척 좋아했던 모양이다. 남녀공학인 대학 시절에는 정말 재미없었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황량했던 전후의 궁핍함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겨울에도 난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 추워서 교수님은 2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다방으로 데리고 가서 빙 둘러앉아 수업을 한 적이 많았다. 오후 3시쯤 수업이 끝나면 모두 가정교사를 해서 돈을 버느라고 바쁘게 교정을 떠났다. 가난한 부모를 돕기 위해 너도 나도 돈을 벌어야 하는 시절이어서 사춘기도 없고 자살도 없었다. 그저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하는 궁리 끝에 돈을 벌려고 부잣집의 문제아를 가르치려고 뛰었다.
그 시절에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았으나 폐쇄서가라 마음대로 책을 고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책을 살 여유도 시간도 모자랐다. 교수들의 강의도 내가 문학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정말 지지부진했다고 기억된다. 남녀공학이라 남자들 틈에 끼어 숨도 자유롭게 쉬기 힘들 정도였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 꿈은 여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의대에서는 독일어가 필수라고 해서 미리 공부를 한다고 황태자의 첫사랑이나 호반 같은 소설을 원문으로 읽어가며 이과에서 의과대학 입시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런 나의 꿈을 꺾은 것은 어머니와 오빠였다. 여자 팔자 드세게 무슨 의사 공부를 하느냐. 지금 형편에 비싼 의대 학비를 댈 수 없으니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학 졸업하고 취직까지 시켜주니 선생이 되라고 했다. 나중까지 고집을 부리는 나를 막으려고 중간에 의대로 진학하라고 달랬다. 어쩔 수 없이 영문과에 지원서를 넣었다가 시험 당일 동문과가 생겼다고 해서 그리로 옮겨 적어 내 인생길이 바뀌었다. 가슴에 가득 고인 반항심으로 대학에 다니는 일이 별로였다. 독일어 사전을 끼고 읽어가는 원서들이 너무 싫었다. 독일 유학파 교수들의 강의도 재미없었고 그저 힘들기만 했다. 그 시절 장편을 쓴다고 끄적거려 놓은 노트들이 있는 걸 보면 그때도 글쓰기에서 돌파구를 찾았던 모양이다. 7년간의 고등학교 교사 시절에는 아주 소녀다웠다. 그때 내가 맡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나와 서너 살 차이였다. 충청도에 배치되어 시골이니 학교가 끝나면 수십 명의 학생들을 꼬리처럼 달고 앵도와 딸기밭에 가느라고 사냐를 헤맸다. 논둑에 담임한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좌우형으로 꽃바다를 이룬 들판을 향해 목이 터져라 동요를 합창했다. 그 시절의 제자들이 나처럼 늙어 지금도 나를 찾아온다. 신학생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미국으로 가서 그곳 바닥 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 공부를 해야만 되었다. 그 시절 국가에서 유학생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된 돈이 100불이었다. 게다가 연년생인 두 아들까지 기르면서 공부하는 남편을 도와 사는 일은 그야말로 고해였다. 미국 대학의 등록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살인적이었다. 그 시절 밤에 일한 양로원의 경험을 쓴 단편이 신춘문예에 당선된 셈이다. 40세까지 공부만 한 남편을 따라 귀국하니 줄줄이 시동생들과 시누이 시부모 뒷바라지로 정신이 휘둘릴 지경이었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연탄을 갈면서 가난한 전도사 남편을 따라 우글거리는 시댁 식구들을 거느리고 살 적에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너무 쪼들려 순전히 돈이 필요해서 글을 쓴 것이지 내가 소설가가 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소설가는 위대하고 굉장한 사람들이라 나 같은 사람은 감히 그 근처도 못 간다고 생각했고 나와는 아주 다른 계층의 사람들로 경외할 정도였다. 아마도 대학 시절 배운 게테, 실러, 헤세, 토마스만, 카프카 등등 대작가들의 작품들 때문인가 보다. 게다가 나는 남편을 따라 하나님을 모신 문화에 콕 박혀있어 아는 문인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 1981년도 전국 7개 일간지 신춘문예의 소설 당선자는 모두 남자였고 나 혼자만 여자였다. 그것도 41세의 늦은 등단이었다. 그들 모두 모아놓고 인터뷰가 연달아 있고 누구에게 사사 받았느냐고 하고 작품을 놓고 플롯이니 주제와 등장인물이 어떻고 열기가 대단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 틈에 끼어앉아 어서 상금만 받고 도망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소설을 쓸 사람도 아니니 그냥 피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 아무튼 내가 펜을 던지지 못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기적이었다. 지금이야 나를 강제로 등단시킨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남편은 내가 신춘문예에 당선된 것은 황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밟은 격이라고 말했다. 목사의 아내가 무슨 소설을 쓰냐고 하며 나 자신도 글 쓰는 일에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네 단계를 거쳐 해결하셨다.
번째, 일어난 기적은 나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인 이상보 선생님이었다. 그분은 알려진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남편이 속한 대학의 교수로 함께 재직하고 있었다. 그분이 우리 부부를 식사에 초대했다. 나의 소설가 활동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남편을 향해 그분은 질타했다. 아무나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고등고시 합격보다 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재능 있는 사람을 얼마나 가두어 놨으면 마흔이 넘어 등단했겠느냐 하면서 내 스승님은 일장연설을 하였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하고 싶으면 글을 써보라고 허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눈치였다. 여자가 소설을 쓰면 술, 담배하고 생활이 난잡하다고 믿고 있던 시절이라 성도들 특히 장로님들의 눈치도 차가웠다. 두 번째 기적은 이제는 고인이 된 윤남경 소설가를 만난 일이다. 당시 권사님인 그분이 신문에 실린 당선 소감을 읽어보니 크리스천이 분명하다고 만나자고 했다. 나는 수화기에 대고 윤남경이 누군데 나를 보자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런데 항의에 그분은 잠시 침묵했다. 단편 작가로 1970년대에 이름을 날렸던 윤남경 소설가를 모르니 이 사람이 정말 소설을 알고 있나 여겼을 것이다. 그녀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건방지게 이렇게 항의했다. 성경에 모든 것이 있는데 나더러 무슨 글을 쓰라고 하느냐라고 따졌다. 놀란 그녀는 도대체 써놓은 단편이 몇 편이나 있느냐고 물었다. 하나도 없다고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참 머뭇거리던 그분이 나를 달랬다.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 풀어 쓰는 역할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차분하게 말하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강제로 나를 끌어냈다는 주장을 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앞으로 몇 년 소설 작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자신은 오영수에게 수년간 사사해서 단편을 쓰고 있다며 오영수 단편집을 내놓으면서 정독하고 매주 단편을 한 편씩 써오라고 해서 그 집을 몇 달 단편을 써들고 드나들었다. 세 번째 기적은 문맥 동인결성이다. 모두가 40대 초에 등단한 늦깎이들 6명이 모여 시작했다. 김용철, 정건영, 신상성, 류순하 등 5명이 남자고 여자는 나 한 사람뿐이었다. 단편을 써서 주기적으로 모여 토론했고 각가정을 돌면서 모이기도 했다. 얼마나 작품 비평이 거셌는지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 힘도 들었으나 내 입장에서 배우는 것이 참 많았다. 저들은 내 생활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인사동에 모였을 적에 주점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나는 안 들어가겠다고 머리를 흔들었고 저들은 나를 강제로 밀어넣고는 주점 안을 한 바퀴 빙 돌면서 구경시키고 이런데도 알아야 글을 쓴다고 킥킥거리면서 혼실을 늘어놨다. 그뿐인가 어쩌다 모이면 돌아가면서 유행가를 불렀는데 내 차례가 오니 난감했다. 교회 울타리에 갇혀 지낸 나는 한 곡도 아는 것이 없어서 강하게 거절했다. 저들이 찬송가라도 부르라고 강요해서 내가 좋아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렀더니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다. 모두가 국문학 전공인 저들은 문학과 거리가 먼 나를 우위에 단편을 쓰면 문예지의 다리를 놔주는 역할도 해 주었다. 지면이 아주 귀했던 시절이라 저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문예지의 얼굴도 못 내밀었을 것이다. 지금은 폐간되었지만 소설문학, 한국문학 등 여러 곳을 기웃거렸다. 이제 되돌아보니 문맥 동의는 내게 큰 힘을 실어줬고 소설을 보는 눈을 길러주었다. 네 번째 기적은 내가 등단할 때부터 기독교계의 잡지들이 쏟아져 나와 지면이 풍성했다. 목사들의 월간지로 유명한 월간목회에서는 매달 수필 연재를 10년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된다. 남자들만 읽었던 잡지였으니 내 글이 실리자 여자들 특히 목사의 아내인 사모들이 읽기 시작했다. 내 글을 보려고 여자 독자증이 들어 잡지 부수를 많이 찍고 있다는 행복한 비명도 들었다. 내가 미친 영향은 목사와 성도들 뒤에 벙어리로 꽁꽁 숨어있던 목사의 아내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모두 펜을 들고 글을 쓰게 한 것이다. 남편이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는 목사의 아내들이 기차를 타고 가다 일부러 대전에서 내려 나를 멀리서라도 보고 가려고 기웃거렸다.
심지어 유성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사모들이 단체로 모여 나를 불러내서 목회와 문학에 대하여 토론을 밤새워버리기도 했다. 월간 목회 연재한 것 중 제일 많이 읽힌 책은 사모가 선자리는 아름답다로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갈 정도였다. 연이어 연재한 이런 때 사모는 어떻게 말할까? 이런 때 성도는 어떻게 말할까가 출판되었고 홍성사에서는 엄마 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꼴찌의 간증 등 수필집이 여러 권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강권적으로 글쓰기 훈련을 시켰다. 남편이 목회지를 미국으로 옮기자 월간 세가정에서 펜을 놓지 말고 쓰라고 장편 장대우의 달린 여자를 연재하도록 지면을 주었다. 이 작품은 나중에 사람의 딸로 제목을 바꿔서 출판해 좋은 평을 들었다. 주렁주렁 매달리는 시댁 식구들, 문제 있는 교회만 맡았던 남편의 목회와 아픈 아들을 데리고 일을 하자니 글을 쓸 시간이 없었다. 지금까지 100편 가까이 쓴 단편들 거의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혼자 남아 기도하며 치밀하게 구성해 놓은 것들이다. 쓰는 일은 모두가 잠든 뒤 자정을 넘긴 밤 시간에 단숨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번개처럼 써야 했다. 시간이 없어 온전히 집중하여 빠져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구상을 치밀하게 메모해 놓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집필하는 버릇이 굳어 있다. 시간이 없어 멈칫거리는 나에게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연재할 기회를 주어 장편에 손을 대게 하셨다. 국민일보에 바람 새바람을 연재했고 기독 신보에 이부의 깃발을 창조 문해에서는 빈배를 타고 하늘까지 나는 살고 싶다 남은 사람들 멀고도 험한 좁은 길 새 가정에서는 장대우의 달린 여자와 짧은 소설 33편인 민초들의 이야기를 연재해서 펜을 놓지 않고 계속 집필했다. 전작 장편소설인 예수씨의 별을 쓴 뒤 책이 팔리지 않아 낭망하고 탈진하여 이런 글을 내가 왜 써야 하는 자괴감에 빠져 한동안 낭망했다. 너무 답답해서 새벽 기도에 나가 울었더니 단편 순교자의 아들과 죽어가는 남자의 주제와 구상이 정광석화처럼 떠올라 집에 돌아와 바로 써내려갔더니 숨통이 트였다. 문학이란 엄청난 바다를 앞에 놓고 나는 그저 감격할 따름이다. 내 손을 잡아 끌어 강제로 펜을 쥐어주면서 글을 쓰게 하신 분의 놀라운 소명에 글쓰기 전 묵상 기도할 적마다 눈물이 난다. 아마도 펜이 내 손에 없었다면 나는 거친 풍파에 지쳐 벌써 넘어졌을 것이다. 글을 쓰면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힘을 얻은 셈이다. 더구나 하나님의 문화를 넓혀간다는 소명감에 보람을 느낀다. 내 나름대로 글 쓰는 일을 정리해본다. 인생길에 모질게 불어오는 풍우대작이 없었다면 멀고도 험한 좁은 길에 절경도 없을 터이다. 그런 점에서 고난의 길을 걸은 체험이 작품 여기저기 저변을 이루고 있어 인생길의 험난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는 독서를 통한 간접 체험이 글쓰기에 필수이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들은 물론 심리학, 철학, 특히 역사는 두루 섭렵해야 한다. 또 좋은 소설은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하고 독자의 영혼을 울리고 위로를 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능력 이상의 세계로 상상력을 통해 주제를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외친 것을 닮아 흉내내는 일이다.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명해서 허구지만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상상력과 창조의 힘이 좋은 작품의 관건이란 사실을 이제야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는 식상하고 평범한 시선이 아니고 낯선 시선으로 관찰하고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세계로 끌고 가서 독자의 세계관, 신앙관, 가치관 등의 지평을 넓혀주고 높이는 데까지 기여해야 한다. 문학이란 광대한 바다 앞에 나는 그저 멍청이 황홀하게 홀려서 발을 담그고 있다. 결국 하나님이 명한 내 소명은 성경과 문학 사이에 다리를 놓아 하나님의 문화를 확장하는 일이다. 현재는 개간지인 크리스천 문학나무의 주관으로 있으면서 목사의 아내들과 권사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훈련하여 작가로 등단하도록 글쓰기를 가르치며 장려하고 있다.